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그 내용을 보면은요, 서울중앙지법하고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요. 또 그 재판부의 구성은 각각의 이제 판사회의, 또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위헌성을 모두 걷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최 교수님. 일단 맨 처음에 위헌성이 제기될 때 나왔던 가장 큰 원인이 네. 이 판사들을 배당하는데 그 추천을 외부에서 한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네. 여기가 이게 헌법 조항이에요. 헌법 조항이 위배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폭 수정한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금 판사회의가 이제 전담 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전담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의 기준을 판사회의가 마련하는 거예요. 네. 지방법원과 이제 고등법원에 이제 전담 재판부 주는 건데 네.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그런 다음에 판사를 배치하는 거는 이 기준에 따라서 사무분담위원회가 하는. 예. 그게 판사 배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무분담. 예.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을 해서 네. 의결한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을 배제했어요. 배제하고 각급 법원의 법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이게 이제 민주당 안의 골간이에요. 어쨌든 사법부 안에서 조직을 그렇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헌법 조항, 예.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는 거,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것, 그 안에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게 판사회의가 기준도 마련하고 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도 배치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을 하고 이런 구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 위헌 소지는 없앴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른바 무작위 배당 원칙에 좀 어긋난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사전에 재판부가 존재한 다음에 이제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해야 되는 건데 사후에 이 내란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 예.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윤석열 이름을 뺐고 12.3 내란도 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 예. 제너럴하게 내란 사건 뭐 앞으로 안 생기겠습니다만 앞으로 생기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은 다 아는 건데 좀 그래서 위헌 소지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대법원의 안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 민주당 안은 판사회의에 상당히 많은 재량을 부여했다고요. 그러니까 판사회의가 이 무작위 배당을 침해받지 않을 정도의 얼마나 이것을 확보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민주당 안을 그렇게 거부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이 안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오늘 본회의를 통과된 그 법안하고 지금 사법부 자체적으로 지금 예규라는 것 하고 있는 그 예규랑 별 큰 차이가 없다. 저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판사회의가 어떻게 이제 재량을 발휘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민주당 안에 이 법의 정신을 아는 거잖아요. 취지를. 그거를 좀 반영해서 전향적으로 사법부가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법부 예규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작위로 그 배치하는 게 그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죠. 예. 그 대법원 예규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배치를 해요. 배치를 여기 12개인가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란과 외환의 재판부가 그걸 맡게 되면은 당신들이 전담하라고 지정해서 계속 쭉 이어가서 결론까지 내는 거죠. 그게 이제 예규인데 이 법이 왜 위헌이냐면 저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스포츠에서 골라인을 조금 벗어나면 그게 반골입니까? 골라인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거는 골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그거잖아요. 골라인 조금 벗어나게 했으니까 이거 골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이 이미 거의 끝나가 1월이면 나오는데 1심이 이제 끝나고 나서 2심은 그러니까 1심이 전반부라면 2심은 후반부잖아요. 1심 전반부 그러니까 전의 재판의 심판과 룰을 2심에 바꾸겠다는 건데 이게 온당한 겁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또 위헌적인 요소가 뭐냐면 표적 입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고 일반화를 시켰지만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정부 여당의 마음에 안 들면은 사후 입법을 계속 이렇게 합니까? 계속 그러면 이제 전담 재판부 건건이 만들어서 할 겁니까? 저는 이게 정치의 사법화라는 굉장히 큰 아주 오점을 남긴 선례가 돼가지고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게 사후 입법이라는 거예요. 사후 입법.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사후 입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 얘기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재판 중개 여부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재판의 기간 여부도 다 여기에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꼼꼼히 들어가 보면 논할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이거는 위원회에서
요소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완전 제거가 안 되고 위헌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은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있는데 내란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위헌성을 제기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될 텐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법은 즉시 정치화됩니다. 내란죄로 처벌하라고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변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는 사건 전에 이미 존재했어야 한다. 근데 이미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1심 다음에 2심부터 위헌적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사후 입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니, 그 얘기는 이제 계속 지적이 되는 문제인데 네. 우리가 이 사건을 말이죠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이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이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제 기소돼 있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내란 재판이란 말이에요. 네. 그 내란 재판이라는 게 이 내란이라는 게 이른바 내란이 45년 전에 79년도 12.6 때 있었고 80년도 5.17 때 24시에 이제 전국 비상경으로 확대됐어요. 네. 그리고 45년 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죠. 근데 이게 없어야죠. 아주 특수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45년 전을 후퇴시킬 뻔했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뭐 또 강조하기는 좀 진부합니다만 지기현 판사 얘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날 다시 파기환송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마 이런 내란 전담 재판법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좀 알아야 돼요. 일반화 자꾸 시켜서 사건 사후에 모든 게 사건 사후에 벌어질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자꾸 헌법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헌법에 사후에 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해석의 영역이에요. 해석의 영역. 단지 무작위 배당이라는 게 과거에 그 기억나시죠? 그 2008년도에 그 촛불 시위 사건 때 신영철 대법관이 특정인에 몰아줘가지고 이제 무작위 배당이 됐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그 뭐 가정 특허법원 이런 게 다 일종의 전담 재판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주장이 다른 거니까. 예. 근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사실은. 이게 만에 하나 이 부분을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말이죠. 이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 네. 그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예. 법원에 신청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원이 받아들여서 헌재가. 헌재에다가 이제 위헌 법률 제청을 하면 이 재판이 중단된다고요. 그건 가장 큰 우려긴 우려예요. 그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신속하게 끝내면서 정말로 합당한 예.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법의 목적인데 의외로 이게 법적인 이른바 법꾸라지식의 사고죠.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체포영장도 뭐 구속 그 불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논쟁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 위헌이다라고 제기를 하면 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재판이 중단돼야 돼요. 중지돼야 돼요. 예, 중지가 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문제냐면은 자꾸 이제 뭐 지엽적으로 그러니까 뭐 최 교수님 말씀 맞다나 계엄 이런 게 역사를 후퇴시켰고 단죄 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게 정당한 룰 안에서 단죄를 받아야지 그게 밉다고 특별한 규정을 신설해서 죄를 처벌한다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대 문명 국가에서는 우리가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를 아주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법의 지배는 법이 정말 원칙적으로 모두의 평등하게 사용되는 게 법의 지배고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의 형식만 따라서 법을 규율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치 권력이 악용할 수 있는 걸 법에 의한 지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바로 법에 의한 지배인 겁니다. 법의 지배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특별하게 혹은 보통의 규범을 넘어서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통제하려 드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금 예규로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법이 여기에 대해서 실질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하라고 내버려도 되는데 자문기구인 판사회 같은 경우를 의결기구로 만들면서까지 대법원장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정치 권력이 법에 개입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 내란 처벌에 대한 욕구가 강하더라도 원칙과 정도를 지켜서 하자는 게 그게 제 소신이고 주장인 겁니다. 예. 어쨌든 오늘 통과된 내란 전담 재판부제 설치 법안 통과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것도 상당히 이제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기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연속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같은 당에 이제 박수민 의원이 갖고 있던 종전 기록을 7시간 가까이 경신을 했는데요. 필리버스터 직후의 모습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의도 헌법 소의지가 있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찬성 토론도 국민께 들을 기회를 줘야죠. 기록 세우려고. 예. 그 뒤의 모습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종료 1시간 전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찬성 토론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저렇게 항의를 했어도 장동혁 대표가 계속 하겠다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죠. 예, 예.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위법하지 않은데 네. 일단 지금 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있으면 종결될 수 있는 구도가 돼 있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찬성 토론이건 반대 토론이건 기회를 줘야죠. 24시간 다 쓰면 어떡합니까? 근데 저 장동혁 대표로서는 상당히 정치적 역정에 있어서 자기 여정에 있어가지고 네. 기억에 남을 만할 겁니다 아마. 근데 발언 내용을 제가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발언의 뭐 저의 해석인데 그 내용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내용에서. 2시간 만에 해제된 예. 계엄이다. 예. 이게 뭐가 문제냐? 계엄 해제를 뭐 네. 방해하지 않았다. 방해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줄곧 그 변호인 측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과 판박이에요. 그럼 최근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젠 변해야 할 시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며칠 전에. 예. 그 얘기가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24시간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절절한 반성이 들어가면 지금 윤호객인가 우리 절연하겠다라든지 극우 세력과 어쨌든 간에 선을 긋겠다라든지 이게 뭐가 나오면서 24시간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질 않고 변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용을 이 필리버스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바로 이 법 자체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제에 관련된 것이고 근데 전혀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필리버스터가 뭐가 의미하냐. 장동혁 대표가 바뀌고 국민의힘이 뭔가 전향적으로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 의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전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었고 처음에 이제 그 책 5권 갖고 들어갈 때부터 약간 심상치 않았는데 네. 어쨌든 시간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간도 24시간. 최장 기록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남긴 그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필리버스터 보면요. 뭐 노래 부르는 의원도 있었고 뭐 소설책 읽는 의원도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시간 때우려고 의제와 상관없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저는 장동혁 대표는 이 24시간을 본인이 물론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이 법원과 관련된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물론 뭐 최 교수님 말씀처럼 해석에 따라서는 그게 누구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누구와 비슷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거를 마련해 가지고 24시간 동안 당당하게 저렇게 말하자면 흐트러진 자세 하나 없이 끝까지 이어갔다. 이거는 저는 그 지도자의 용기이기도 하지만 장수의 결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렇게 호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친한계에서조차 이건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24시간 그냥 연단에 서서 얘기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논리적 근거와 야당 대표로서 이 법학의 해악적 요소, 그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이게 이 법안이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악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해줘야 하는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는 그건 어쨌든 대국민 호소문 아닙니까? 야당 대표로서 저는 품격 있게 그리고 저 시간 24시간 뭐 이게 저는 기록 경신도 중요하지만 이 어찌 보면은 굉장한 권력의 격변기에 그런 어떤 용기와 소신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리고 내용도 충실했다는 점에서 어쨌든 다른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와는 조금 구분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밤을 꼬박 새우면서 발언을 이어간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들이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 분골쇄신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상권 분립,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대표 스스로 몸소 실천해 보인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절연과 반성을 하지 않고 민주당 욕하기만 하면 국민들한테 아무리 최장 기간의 필리버스터, 최초로 야당 대표가 하는 필리버스터라고 한들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좀 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는 호평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도 역사적인 정치인들의 단식 투쟁에 비견될 만큼 결기가 느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결기와 용기 이 두 가지는 아마 네. 지금 장동혁 대표 평가는 두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계파에 상관없이 왜 이걸 높이 사냐면은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당 리더십에 대해서 왜 장 대표가 변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안에 대해서 이게 뭐 장 대표 체제가 오래가지 못하고 뭐 2월에 비대위가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런 당내 갑론을하게 많은 상태에서 네. 여기에 대표가 요새 최근에 보면 침묵을 하고 좀 약간 전략적인 선택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아끼는 가운데 이 필리버스터에 24시간을 집중해서 대여 공세에 당대표가 선두에 서가지고 그것을 집중시키고 역량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거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예. 그런 전략적인 어떤 흐름의 감각, 그다음에 그런 용기, 이런 투쟁에 대한 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당내에서 장동혁을 다시 보는 이른바 장동혁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저는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을까? 제1야당 대표가 참여한 게 이제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왜 참여했고 왜 24시간 혼자 독주를 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언젠간 바뀌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았잖아요. 사실 당내에서도. 지난번에 12.3 비상계엄 1년 됐을 때 25명의 초재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고 또 그 영남 중진들이 장 대표의 여러 가지 행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윤한홍 의원은 직격을 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니까 좀 장 대표의 이 행보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 강성 지지층도 잡아놔야 되겠고 예.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외연 확장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어떤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역사의 그 진행 방향에 맞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정치공학적인 데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정치공학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필리버스터 그러면 제1야당 대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24시간 더군다나. 네. 결기 있어요. 전 그거 절대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예. 24시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기나 용기는 높이 사겠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 향하는 방향이 어딘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뭔가 바뀌려 하는 것인가,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거 이른바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것인지를 헷갈리게 만든다. 그럼 본인으로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강성 지지층들에게 뭔가 소구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하는 거니까. 그러나 볼 때 이게 국민의힘의 큰 방향에서 볼 때 24시간 이런 필리버스터 하면서 그 내용 자체가 예. 다시 윤호개인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얘기 그리고 계엄은 문제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기와 용기 끈기를 높이 사야 되는 것이지 예. 본말이 바뀌어 있다. 아무튼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장 대표는 바로 이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압도적인 그 강성지지층에 대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난주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최 평론가께서 크리스마스 즈음 해가지고 새로운 메시지를 낼 것이다, 네네. 변화된 메시지를 낼 것이다 했는데 진짜 지난주 바로 금요일쯤이었나요? 바로 이제 변화를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고 그렇죠. 또 오늘 김재원 의원 최고위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가 신년 초에 쇄신안을 발표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이제 당내에서 리더십이라든가 장악력을 키우는 계기가 마련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필리버스터가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제 일종의 당내 결집에 대한 정점을 찍는 퍼포먼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제 충북도당 위원장 그 연석회의에서 그때 17번 변화를 얘기하고 만일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그 당시에 본회의장 앞에 있었으면 계엄 해제에 다 참여했을 것이다. 아주 그 어찌 보면은 저게 민주당 의원의 발언인가를 싶을 정도의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변화의 변침을 굉장히 지금 크게 가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년이면 지선의 공간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당의 내용에 휩싸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연말 연쯤에 정치의 공간이 확 열릴 때 예. 중도로 스윙하는 전략을 과감하게 할 것이다. 그 변화의 전초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하나의 또 이제 또 큰 계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으로 보시는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그
장동혁 대표만큼이나 좀 고생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인데 오늘도 이제 계속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잖아요.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부의장한테 오늘 밤부터 이제 내일 새벽까지 좀 필리버스터 사회를 좀 봐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결국엔 또 주 부의장이 글쎄요. 거부를 했네요. 그러니까 주호영 부의장이 국회 부의장으로서 이렇게 네.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제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 이하경 의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하고 네. 지금 부의장 이하경 의원이 번갈아 하는 것 같아요. 예, 12시간씩 나눠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주호영 의원에게 부의장에게 국회의장이 부탁하면 전 거기에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자기 자당의 이제 의원들이 그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뭐 입장이 난처했는지 모르겠는데 주호영 의원하고 뭐 여야 막론하고 대단히 신망이 두터운 분이에요. 그럼 이건 주호영 의원답게 좀 예. 부의장답게 그 마이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전부 그 의장하고 부의장한테 이건 국회 하나 의사 일정인데 예. 그 필리버스터 신청은 누굽니까? 굳이 당직을 따지면은 그 국민의힘이 신청한 거 아니었어요? 예. 주호영 부의장답지 않다.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원식 의장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게 무제한 토론권의 침해 수준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만약에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필리버스터가 멈출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 법의 권능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야당의 유일한 투쟁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 필리버스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던 시절부터 우리 헌정사에서 일종의 약자의 방수단 같이 오던 문화의 한 장면인데 이거를 힘들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도출되면 뭐 이거 내가 중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의회주의자로서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씀이라고 보고 주 부의장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원래 국회의장단이 정치적 중립 때문에 당적을 갖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우원식 의장의 행동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당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 부의장들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적은 물론 주호영 의원이 의장단에서 갖고 있진 않아도 어쨌든 자신을 배출한 자당이 의원들이 저렇게 당대표가 24시간 거의 목숨을 건 지금 그런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예. 본인이 그 사회를 턱 막겠다고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막아달라고 호소하는데 본인이 그 사회복을 잡고 있다? 아마 좀 여러 가지 고심은 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에서 책무를 다하는 건 저는 별개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뭐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우 의장께서 필버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이렇게 약간 협박성 발언하는 거는 저는 이거 온당치 않은 거로 봅니다. 예. 어쨌든 뭐 오늘 밤도 이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또 이제 부의장이나 건강하게,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는 게 일단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밤도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 자 그리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요 지난해 11월에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픽도 이제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데 어쨌든 김병기 의원실 비서관이 대한항공 관계자한테 제주 서귀포에 호텔 예약 문의하는 그런 카톡 문자가 이제 공개돼서 지금 논란인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치 못했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이 김병기 원내대표 말따나 적절치 않죠.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소관 상임위,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위에서 정무위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토교통위도 그렇고 정무위도 그렇고 다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문제, 네.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소관 상임위예요. 거기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 글쎄 법률적으로도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100만 원 이상은 못 받게 돼 있어요. 직무 관련성이나 뭐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지금 돈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160만 원 정도의 상당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 금액 자체가. 예. 그렇다면 이제 김 원내대표가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적절치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라서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제 이게 30만 원대 초중반이다. 이제 숙박료에 상당히 좀 편차가 크다. 내가 이야기하는 걸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숙박료 차이가 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네요.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면에서 볼 때 김 원내대표가 빨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이게 의원도 그렇고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그 고급 숙박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사실 국민의 평균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기 김 원내대표 말씀다나 이거는 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심각한 게 이제 이게 처음에 받은 게 2023년인데요. 이때가 이제 그 김병기 의원이 이제 국토위거든요. 국토위 이 당시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항공사 인수합병 논란이 이제 그 문제가 국토의 가장 큰 이슈였고 2013년에 뭘 받았다? 2023년에 이걸 23년에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숙박 초대권을 아. 그 받은 당시 지위가 예. 국토교통위원이었는데 그 당시 가장 큰 이슈가 항공사 합병 카라고 그때 이제 아시아나. 그다음에 2024년 이걸 썼을 때 작년에 또 있을 때는 정무였는데 그때는 또 뭐냐면 그 항공사 마일리지를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핵심 논란이었어. 그러면 이게 로비용이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려 164만 원이나 되고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예. 더더군다나 전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것 그러고 나서 해명하는 게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아마 민주당 의원들의 다 이렇게 그때 관행적으로 받은 것으로 안다고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정확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서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만 받은 게 아니고 여야 그 상임위 소속에 있었던 모든 의원들이 다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조직적 로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따져봐야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론 김 의원이 저렇게 사과 한 번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의원들 전체적으로 이 대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숙박권이 갔다면 그건 로비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건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또 말씀드리고 최근에 그리고 좀 김병기 원내대표의 처신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많은 게 얼마 전 또 쿠팡 사장하고 또 그 이제 9월달에 국정감사 뜨고 오찬 고가의 오찬 본인은 뭐 파스타를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어찌되었건 그런 의혹의 그 자꾸 중심에 서는 게 여당 원내대표 아닙니까? 최고 지도부급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계속 지금 나오는데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이번 건으로 끝날 것이냐 보좌관들과의 갈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나올 텐데 민주당이 그러면 어디까지 이걸 방어해낼지 저도 의문입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그 대한항공의 이 숙박권 로비가 좀 더 조직적이었는지 이건 한번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야, 이게 지금 통일교 로비가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한항공 로비로도 이게 번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했으니까 예. 여야 막론하고 이제 그 당시 지금 말씀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문제가 굉장히 네. 큰 이슈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대한항공이 국회에 대한 로비의 성격이 짙다면 이건 뭐 크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이런 로비라는 게 정당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금품이 오고 가고 이게 금품은 직접 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 사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동력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여야 의원 전수조사할 수 있겠다. 예. 이 관련된 의원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